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질병 관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병원부터 찾고 또 의사는 당연히 약을 처방해 줍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멀리 걷기를 습관화하라. 걷기만큼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선물하는 운동이 또 있을까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조차도 걷기가 가장 훌륭한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플수록, 피곤할수록 걸어야 산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쓴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 역시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기 위해 하루 1시간씩 걸으라고 합니다. 나가오 박사는 도쿄 의대를 졸업하고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내과의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동네 병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좀 특별한 병원입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연중무휴 외래 진료와 24시간 재택 진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오 박사는 근 30년 가까이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했을 때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난 의사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걷기의 비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오 가즈히로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옮기니 이선정, 펴낸 곳은 북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 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관리 영양사 4명이 근무하는데 환자들은 언제든지 영양 상태를 상담받을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언뜻 식사와 무관해 보이는 병이라도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고파질 일도 없다.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 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이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한다. 체질량 지수 30의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간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다.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장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정신이 흐려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 문제는 인지 기능이 원래 나이에 비해 저하된 경우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생활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걸으면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진다. 실로스타졸 성분의 치료제를 복용하는 약물요법 외에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다. 경도 인지 장애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부터 3씩 뺄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50 빼기 3은 47, 47 빼기 3은 4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된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치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어떨까? 어느 사찰의 주지스님이 운영하는 장애노인 주간보호 서비스에서는 치매 환자가 넓은 경내에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 마치 방목 상태와 같은데 그 결과 치매와 관련된 모든 증상이 점점 호전되었다고 한다.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주위에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병원이나 시설은 물론 자택에서조차 외출을 통제하기 십상이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치매 환자일수록 누구보다 걸어야 한다. 걷기 자체가 뇌에 좋을 뿐더러 밖에서 걷다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웃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는 치매 환자 간호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걸을 수 있는 만큼 걷자. 걸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생긴다. 60대 남성인 한 환자는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뼈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환자는 병원 생활을 거부했고 우리 병원을 찾아 재택 호스피스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그 환자를 만났을 때는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을 때마다 점점 볕에 그을린 얼굴로 생기를 되찾더니 종양 표지자 수치도 꾸준히 낮아졌다. 약 2개월이 지나자 종양 표지자 수치는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내가 했던 치료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보중 익기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동시에 매일 걷기를 권했다. 그 환자는 채소 가꾸기가 취미여서 농장을 빌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채소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환자는 즐겁게 일상을 보내며 날렵한 인상과 활기를 되찾았고 종양 표지자 수치도 계속 낮게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뒤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일주일 뒤에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평온한 임종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폐암의 종양 표지자 수치는 마지막까지 낮은 상태였다. 왜 종양 표지자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고 한때는 농사일을 즐길 만큼 기운을 되찾았을까? 걷기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 면역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환자는 본인의 의지로 병원에서 멀어졌지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요법 등의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모든 과정을 감당할 체력이 뒷받침됐을지도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평소 부지런히 걸어 체력을 길러야 한다. 암은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 낫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암에 걸렸을 때야말로 걸어야 한다.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을까? 흔히 현대사회를 가리켜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원인이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잠들지 못할 때는 의사에게 같은 말처럼 조기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우울증 진단 빈도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항우울제 처방이 있다. 약물 치료가 우울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점점 높아지는 자살률과 정신병 치료약이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은지 걱정될 정도다. 자살과 정신병 치료약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나는 항우울제의 효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왜 3개월일까?
뇌 내 호르몬 상태를 개선하는데 대략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항우울제는 걷게 될 때까지만 복용하는 임시 방편이다. 치료 초기에는 약물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걸을 기운조차 없을 때 첫걸음떼기라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항우울제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수면 시간은 수명과도 관련이 있어서 하루에 약 7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론 수면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7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소 6시간은 자야 한다는 말에는 나도 동의한다.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수면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현상을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이들의 체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 해쬐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침 해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게 된다.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쬐기다. 2번째, 멜라토닌이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 솔직히 수면제는 백해무익한 약이다.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자.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하면 불안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반으로 줄인 뒤에 그만한 양으로도 잠이 든다면 다시 반으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기를 목표로 하자. 걷기를 습관화하면 틀림없이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 걷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운동화를 구입하거나 번거로운 짐을 덜기 위한 물품 보관함 사용료 정도다. 그 정도만 투자하면 무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돈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많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정작 운동을 하러 가면 흔히 러닝머신으로 알려진 트레드밀이나 실내용 고정 자전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모처럼 들인 비용이 아까울 따름이다. 더욱이 세로토닌 증가 효과를 보려면 머릿속을 비우고 걸을수록 좋은데 운동 중에 이어폰을 꽂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역효과를 볼 뿐이다. 화면 속 세상에 의식을 집중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샤워를 하고 싶다면 걷는 동안은 걷기에만 집중하자. 꼭 음악을 듣고 싶다면 심신에 안정을 주는 곡이 좋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걸으면 명상에 잠겼을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신경이 활성화된다. 최근 들어 자율신경 실조증도 급증하는 추세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불면증, 현기증, 기립성 저혈압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많다. 자율신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수 입욕과 냉수 샤워를 번갈아 실시하는 온냉 교대욕이 좋다고 알려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걷기다. 걷기는 자율신경 기능을 안정시킨다. 여러분은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은 병원에 간다고 대답할 것이다.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입원이나 수술을 권할 것이다. 그렇게 골절로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엉덩방아를 찧어 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하자.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권한다. 입원 기간 동안 개인적인 공간은 침대 주변뿐이라 환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 그런데 고령자가 그 상태로 3, 4주나 입원하면 정말로 자리 보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자리에 누워서만 생활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주일 내내 누워서 지내면 발 뒤꿈치뼈에 숭숭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허리뼈나 등뼈 같은 척추와 넓적다리뼈의 골밀도도 저하된다. 뼈는 일어서거나 걸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중력을 견디기 때문에 걷지 않으면 점점 골밀도가 떨어진다. 계속해서 중력을 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뼈가 녹고 골다공증이 진행된다. 게다가 골다공증 환자는 골절상을 입기 쉽다. 엉덩방아를 찧어 압박골절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뼈가 약해졌다는 증거다. 즉, 압박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해 누워만 있으면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더 큰 문제는 입원 기간 동안 치매가 심해지거나 정신이 맑던 환자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입원 중에는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생활을 보내기 십상이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입원이 도화선이 되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놓는 일이 많다. 뼈는 알아서 붙는다. 나이가 몇이든 살아있는 한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의 절반은 입원 없이 자택요양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요추나 척추에 압박 골절을 입은 경우 진통제를 처방해 통증을 완화시키면 첫날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집 안에서라도 조금씩 걸을 수 있다. 2주일만 지나면 외출도 가능하다. 어쨌든 나는 재택의료 경험을 토대로 고령자의 골절상에는 입원이 아니라
통증이 가시는 대로 걷기를 원칙으로 삼는다. 뼈는 자연스럽게 붙기 마련이며 병실에서 누워 지낼 때보다 평소처럼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편이 한두 달 뒤에 경과가 좋다. 걷는 자세나 인지 기능 역시 입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원하지 않아도 잘 낫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권하면 환자의 절반은 안심하고 자택요양을 선택한다. 남은 절반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병원을 선택하는데 골절, 특히 대퇴골 골절로 입원한 고령의 환자 중 선망이라는 의식장애가 나타나 환각을 보거나 착란을 일으키는 등 완전히 몸져눕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결국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향하는 사례도 많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바른 자세에 대해 달리기 코치이자 마라톤 해설자로 큰 인기를 모은 제1한국인 김철원 전 육상 선수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고 지도한다.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하라는 것이다. 걸을 때는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라. 김철원의 말에 따르면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 말을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을 의식하자.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 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백팩이다. 백팩을 매면 양손이 자유롭다. 무릎이 시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옥신거려서 똑바로 서지도 못해요. 걷기를 추천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환자도 많다.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더라도 무릎 보조기나 허리 보호대로 지지하면서 가능한 만큼 걸어보자. 여기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움직이면 아플 텐데 하는 걱정으로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던 주변 근육까지 손실돼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따라서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는 안 되나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바깥 출입을 전혀 하지 않으며 꼼짝도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와 걷기는 전혀 다르다. 운동할 때는 몸에 중력이라는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 다리의 뼈와 근육에 중력이 작용하는 반면 자전거를 타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이 중심이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걷기와는 전혀 다르다. 조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거의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뛰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걷기와 달리기는 어떻게 다를까? 걷는 동안에는 한쪽 다리가 반드시 땅에 닿아 있다. 반면 뛸 때에는 양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다. 그 때문에 착지할 때는 한쪽 다리에 체중보다 약 3배나 큰 무게가 실린다. 조깅을 하면 무릎이 상하기 쉬운 이유다. 걷기를 위해 특별한 도구나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유일하게 생략할 수 없는 준비물이 바로 신발이다. 의사로서 말하건대 감기나 대수롭지 않은 증상 때문에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신발에 투자하라. 오히려 다소 비싼 신발을 고르면 모처럼 좋은 운동화를 샀으니 꼭 걸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지도 모른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대바의 한 줄 평. 쏟아지는 햇살 아래 맑은 공기 마시며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다.